지금 이 순간 평양 장마당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4월 26일 북한 전역 장마당의 환전상 앞에 쪽지 하나가 붙었습니다. 오늘 달러 시세 1달러에 69,120원. 단 한 달 전인 3월 말 54,200원이었던 환율이 한 달 만에 27% 폭등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막 권력을 잡은 2012년 무렵 1달러가 고작 8,000원이었습니다. 14년 만에 북한 돈의 가치가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한 달에 27%씩 증발하는 화폐.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화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평양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균열의 조각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외교관은 짐을 싸고 있습니다. 군인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청년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묻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냐? 그리고 그 한복판에 지난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단 12일 만에 이란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는 거대한 충격파가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핵만 있으면 미국도 못 건드린다는 신앙으로 버텨온 체제. 그 신앙의 근거가 단 한 번의 폭격으로 박살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균열이 동시에, 그것도 8군데에서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내외 언론 보도와 국정원 발표, 국제기구의 최신 자료를 종합해서 지금 북한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란 12일 전쟁이 평양에 어떤 충격을 날렸는지, 왜 고위 외교관들이 줄줄이 짐을 싸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쌓이고 있는 북한군의 시신이 체제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내일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평양에서 1달러가 7만 원을 뚫고 몽골 한복판에서 북한 통역원이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 시신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 모든 장면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느껴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여름 이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짧게 짚고 가야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휘부를 기습 폭격하면서 이른바 12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 공군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세 곳의 핵 농축시설을 직접 폭격한 겁니다. 트럼프는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단 이틀 만에 행동에 옮겼고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란의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이란의 방공망과 공군은 거의 저항도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핵을 손에 거의 다 쥐었다고 자랑하던 그 이란이 단 12일 만에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가장 식은땀 흘리며 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평양에 앉아있는 김정은입니다.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1차선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40년 동안 핵을 쌓으면서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신앙 체계 자체가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송두리째 흔들린 겁니다. 이란과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 닮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둘 다 미국과 적대 관계, 둘 다 핵무기 개발에 매달렸고, 둘 다 핵을 가지면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신앙으로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단 한 번의 폭격으로 박살난 거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쏘아 올린 샤부 미사일, 그 원형이 다름 아닌 북한이 만든 노동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수십 년간 기술을 지원해온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 앞에서 줄줄이 격추되는 모습을 김정은이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자기가 만든 무기가 무력화되는 광경.
그리고 그 무기를 산 동맹국이 12일 만에 손드는 광경. 이걸 보고도 잠이 오는 지도자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작전 방식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지상군은 이란 영토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오직 공군과 해군의 정밀 타격만으로 핵시설을 파괴했고 이란군 지휘부와 핵과학자들도 핀셋처럼 제거했습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한반도에 옮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영토는 12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란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이 1950년부터 70년 넘게 들여다본 열려있는 책이나 다름없는 나라죠. 이란보다 좁고 이란보다 잘 알려져 있고 이란보다 가까이 있는 표적. 평양의 외교관들이 외신 헤드라인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충격은 곧바로 평양 엘리트 사회 내부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8월 태영철 북한 사회과학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을 때 대표단 통역원이 한국 대사관을 통해 망명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통역원이라는 직책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 당국이 외국 방문을 워낙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북한은 몽골 주재 대사를 교체하면서 책임 추궁에 나섰어요. 통역원 한 명이 빠져나간 일에 대사를 갈아치울 정도라면 그만큼 평양이 받은 충격이 크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4년 7월에 공식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경부터 여러 나라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다수 망명했다는 것. 그동안 비공개로 묻혀있던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전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도미노 첫 번째 패가 쓰러지는 순간 나머지 수백 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명이 도망치면 그 한 명을 보내준 동료, 그 가족, 그 친척까지 줄줄이 처벌받는 게 북한 시스템인데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여기 남는 게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뜻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탈출이 외교관 고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 그리고 이번엔 군인까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이번엔 노동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 군인을 파병해 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약 15,000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이 중 사상자가 4,700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추가 파병이 단행되면서 누적 파병 규모는 약 2만 명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위성사진과 평양 시내에 새로 만들어진 파병 기념관에 적힌 이름들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전선에서 사망한 북한군 전사자가 약 2,300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제기됐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김정은이 자국 청년 수만 명을 외화벌이 용병으로 외국에 팔아넘기고 있고 그중 수천 명이 차가운 외국 땅에서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는 적어도 우리 모두 똑같이 굶는다는 평등한 비극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아들이 외국에서 죽고 있고 그 죽음의 대가는 김 씨 일가의 외화 통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백일화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 시신을 받아드는 가족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는 질문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위에서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매주 발표하는 북한 시장 동향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9일 1달러는 평양에서 54,2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4월 12일 71,100원, 4월 26일 69,120원으로 4월 한 달 사이에 약 27% 폭등했어요. 한 달 만에 자국 화폐 가치가 4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화폐의 죽음에 가깝습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의 한 달 월급이 몇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 종이는 더 이상 화폐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김정은은 이 사태를 막으려고 환전상들을 처형하고 외화 거래를 단속하고 위반자를 잡겠다며 살벌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권력으로 누른다고 잡히는 게 아니죠. 풍선의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데 어느 누구도 입구를 막지 않는 상황. 단속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며 손에 쥔 북한 돈을 빨리 달러나 위안화로 바꾸려 들고 그러면 환율은 또 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급기야 요즘 평양 장마당에서는 아예 북한 돈을 받지 않으려는 상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이 받아봤자 내일 휴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국 화폐를 시민들이 거부하는 사태. 이건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신용 자체가 붕괴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흐름의 뿌리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직장, 식량, 의료, 교육까지 다 책임지는 게 기본 약속입니다. 그 대가로 인민이 충성을 바치는 거고요. 그런데 1994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배급이 끊기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장마당이라는 자생적 시장을 만들어 자기 손으로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라가 안 해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의 고마움을 느끼지 않거든요. 연합뉴스가 인용한 최근 조사에서는 흐름이 바뀌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제에 대한 회의를 탈북 동기로 꼽은 비율이 2001-2005년 사이에는 4%에 불과했는데 2015-2020년 사이에는 21%로 5배 넘게 뛰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파서가 아니라 이 체제가 잘못됐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결정적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를 USB로 친구들에게 돌려보다 적발된 청소년들이 무려 12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은 사건이에요. 재판정에서 국가가 베푼 은혜를 모르는 어린 것들이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청소년이 이렇게 항변했다는 증언이 흘러나왔어요.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냐? 나를 먹여 살린 건 어머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나를 키웠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북한 체제의 본질적 위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더 이상 수령이 아니라 엄마가 된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자, 이제 평양 한복판에 앉아있는 김정은 본인의 상태를 살펴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에서 김정은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흰색 의료용 패치 같은 것이 부착된 모습이 포착됐어요. 표정 자체가 눈에 띄게 지쳐 있고 현장 시찰 도중 간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장면까지 함께 공개됐습니다. 미국 측이 추정하는 김정은의 신체 정보는 이렇습니다. 키 약 167, 168cm에 몸무게는 약 130, 140kg 수준의 고도 비만.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이 4갑에 가깝다는 분석. 심장에 스텐트를 12개나 박았다는 설까지 흘러나옵니다. 김정은이 1984년생, 2026년 현재 만 42세.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한국 국정원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주의 후계 구도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국정원은 2026년 4월 김주애는 후계 준비 과정이 아니라 이미 후계자다라는 평가를 내놨어요. 불과 2달 전 후계 내정 단계라던 표현에서 한 단계 더 격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의 시각이 갈립니다. 일각에서는 만 3살짜리 어린아이를 ICBM 발사장이나 군 훈련장처럼 가장 위험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해요. 이충금 박사 같은 전문가는 김주애는 후계자라기보다 인간 방패 역할에 가깝다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거 리비아 카다피가 미록의 폭격으로 어린 딸을 잃었던 사건이 평양에서는 일종의 교본처럼 학습됐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북한 사회는 겉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속은 철저한 유교적 권력 구조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만 3살 어린 딸이 곧바로 권력의 정점으로 자리 잡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후계 구도 자체가 안개 속이고 그 안개가 길어질수록 권력 내부의 경쟁과 의심은 더 깊어집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김정은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핵 실전화입니다. 2020년 초 김정은은 군사 관련 현지 지도에서 핵무력의 실용화, 실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신형 구축함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핵무력이 다각적 운용 단계로 이행했다고 강조했어요. 같은 해 2월에는 노동당 제구 차대회를 통해 핵무력의 불가역적 지위를 공식 선포하고 수중발사 ICBM과 AI 무인 공격체 개발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이미 핵 보유국이고 너희는 이걸 받아들여라는 강경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 앞에 던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시에 대화의 끈도 슬쩍 잡으려 하고 있어요. 2026년 4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을 방문해 올 가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도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협력 중단,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 이 두 가지를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쪽으로는 핵무력 실전화를 외치고 다른 한쪽으로는 트럼프와 마주 앉기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는 이중행보. 이게 지금 김정은의 좌충우돌하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김정은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더 깊이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친 직후 북한은 빠르게 중러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미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 모두 김정은의 보험이 되어줄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4년이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발이 묶여 있고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관세 압박과 내부 경제 침체에 동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인민해방군과 국방산업 전반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이어가는 중인데 당 군사위원회 위원 7명 중 정상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위원장 시진핑 본인을 포함해 단 2~3명 등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은 나무처럼 건드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장 든든해야 할 우산이 비를 막아주기는커녕 같이 흠뻑 젖고 있는 셈입니다. 김정은이 기대고 싶은 두 큰 형님이 모두 자기 발등에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는 정말 무너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너진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번엔 진짜 끝이다 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도 2009년 화폐개혁 실패 때도 2017년 미국과의 핵 위기 때도.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김씨 일가 40년 통치 역사상 가장 동시다발적인 위기라는 점입니다. 외교관이 빠져나가고 화폐가 한 달에 27%씩 폭락하고 군인 수천 명이 외국에서 죽어나가고 핵신앙이 깨지고 동맹이 흔들리고 정보가 새고 청년이 등을 돌리고 최고 지도자의 건강마저 빨간불. 이 8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미래 예측 전문가 조지 프리드먼은 일찍이 2014년에 2040년쯤이면 한국은 통일 국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하게 들리던 이 시나리오가 지금 시점에 다시 진지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북한 정권은 안에서 새는 신뢰를 메우려고 밖으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제력이 약해진다 싶으면 미사일을 쏘거나 서해에서 충돌을 일으키거나 우리 사회를 흔드는 정보 공작을 강화하는 시기죠.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은 조용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시위권, 세계 최강의 반도체와 방산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힘으로 이미 가장 매력적인 대안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선망받는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청년들이 몰래 USB에 담아보는 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랬듯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의 운명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이 순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며 준비하는 것이 향후 5년, 10년의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려면 파도가 오기 전에 이미 패들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패들링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